잘 진행되고 있어. 응, 조금만 더 기다려. 그날 밤 잠결에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왔을 때 나는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은혜 씨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복도에 선 채로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나는 조용히 물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 하지만 그때의 나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난초에 물을 줄 때면 나는 늘 남편을 떠올립니다. 물방울이 흙을 적시는 소리. 그 작은 소리가 교무실의 떠들썩함 속에서도 유독 또렷하게 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학생들이 복도를 뛰어다니는 소리에도 종이 울리는 소리에도 개의치 않고 오직 그 난초만 바라보며 물을 주곤 했지요. 정수가 이 녀석들은 말이야.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줘도 안 돼. 딱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줘야 해.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꽃 한 송이 키우는데도 저렇게 신경 쓰는 사람이 신기했을 뿐이었지요. 지금은 압니다. 남편이 말하고 싶었던 건 난초가 아니라 인생이었다는 것을, 적당함을 아는 것,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교무실도 시끄럽던 학생들도 이제는 모두 기억 속으로 물러났습니다. 남은 건 이 난초 한 분과 책장에 꽂힌 오래된 책들, 그리고 나 혼자뿐입니다. 혼자라는 게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밤이 되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시계 초침 소리가 귀를 때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졌다고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릅니다. 며느리와 함께 올 때도 있고 혼자 올 때도 있습니다. 며느리는 늘 바쁜 사람입니다. 들어오자마자 핸드폰을 보고 나가기 직전까지도 핸드폰을 봅니다. 아들은 그런 아내를 보며 미안한 듯 웃지만 나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딸은 멀리 살지만 자주 전화합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안심이 됩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를 닮아서 남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가만히 끝까지 들어주지요. 엄마 혼자 괜찮으세요? 딸은 늘 그렇게 묻지만 나는 늘 괜찮다고 답합니다. 그 아이도 그 아이 인생이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간병인 한 분 알아봤어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간병인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합니다. 병원도 1년에 한두 번 가면 그만이고 약도 거의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간병인이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간병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집에서 엄마랑 이야기도 해드리고
식사 준비도 도와드리고 그런 분이에요. 아들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조금 고마웠는지도 모릅니다. 혼자가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가끔은 너무 조용한 집이 무섭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그 사람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김은혜라고 합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라고 부르기보다 정숙 선생님이라고 해도 될까요? 아드님께서 어머님이 오랫동안 교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조금 놀랐습니다. 보통 간병인들은 그냥 어르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잘 압니다. 그렇게 은혜 씨는 자연스럽게 내 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어색했습니다. 누군가 내 집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은혜 씨는 참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책을 읽고 있으면 방해하지 않았고 내가 말을 걸면 그때서야 대답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난초 정말 예쁘네요. 오래 키우신 거예요? 응, 남편이 키우던 건데. 이제는 내가 대신 돌보고 있지. 남편분도 교사셨죠? 아드님이 말씀하시던데. 그래. 우리 둘 다 같은 학교에서 일했어. 어떠셨어요?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게? 그 질문에 나는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아무도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들도 딸도 그저 힘드셨겠다고만 말했지 어땠냐고 묻지는 않았습니다. 좋았어. 점심시간에 교무실에서 마주치면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으니까. 은혜 씨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보고 싶냐고 묻는 사람도 그렇다고 대답할 상대도 없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응. 많이 보고 싶지.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은혜 씨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학생들 이야기, 교무실 이야기, 남편 이야기. 오래전 일인데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놓으면 그 사람은 진심으로 웃고 진심으로 공감해줬습니다. 선생님, 그 시절 학생들 많이 힘들게 했겠네요. 그랬지. 요즘 애들보다 훨씬 더 거칠었어. 근데 그게 또 정이 가더라고.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그 학생들도 다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네. 그렇게 생각해 주니. 은혜 씨는 식사도 잘 챙겨줬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걸 정성스럽게 만들어줬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 이야기, 옛날 이야기, 가끔은 그저 날씨 이야기.
선생님, 오늘 날씨 참 좋죠.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실래요? 그렇게 우리는 집 근처 공원을 걷기도 했습니다. 은혜 씨는 내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고 벤치에 앉으면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 줬습니다. 혼자 계실 때는 이렇게 나오시기 힘드셨죠. 귀찮기도 하고 혼자 나가면 왠지 쓸쓸하기도 하고 이제는 제가 있잖아요. 그 말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이 사람이 있구나. 한 달쯤 지났을 때 나는 은혜 씨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사람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고 낮에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이 되면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외롭지 않으세요? 어느 날 저녁 은혜 씨가 물었습니다. 이제는 덜 외로워. 당신이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보내줬구나. 이제는 정말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부엌으로 나갔을 때 은혜 씨의 방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잘 진행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은혜 씨에게도 은혜 씨의 삶이 있을 텐데 전화 통화 하나쯤이야 당연한 거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그런 예감 같은 것.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 본능은 옳았습니다.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믿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몰랐습니다. 아직은 믿고 싶었습니다. 은혜 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내 곁에 남아줄 친구라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나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은혜 씨는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일 줄 알았고 내가 싫어하는 팔을 빼는 것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신경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산책 나가실래요? 그래, 나가자. 우리는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은혜 씨는 내 팔을 살짝 잡아주며 걸었습니다. 넘어질까 봐 조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손길이 참 따뜻했습니다. 선생님, 학교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학생이 누구예요? 글쎄, 다들 기억에 남지. 말 안 듣던 애들이 더 기억나고. 왜요?
그 애들이 나중에 찾아와서 고맙다고 할 때 가장 뿌듯하거든. 선생님 참 좋은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습니다. 은혜 씨는 진심으로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웃고 때로는 안타까워하며 들어주었습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은혜 씨는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은혜 씨는 집에서 쉬고 있어.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래 걸리지도 않아. 나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검진 결과는 좋았습니다. 건강하다는 말을 듣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깔끔했습니다. 지나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책들이 책장에 꽂혀 있었고, 소파 쿠션이 반듯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아침에 읽다만 신문까지 깨끗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은혜 씨 집 정리했어? 부엌에서 은혜 씨가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 네. 선생님 안 계시는 동안 청소 좀 했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나는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의 책들이 있는 곳입니다. 가끔 그곳에 앉아 책을 읽으면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서재도 달랐습니다. 책들이 새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크기 순으로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남편이 자주 읽는 순서대로 놓여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책상도 깨끗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있던 장부들이 서랍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장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통장도 도장도 예금 증서도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은혜 씨. 나는 거실로 나가 은혜 씨를 불렀습니다. 네, 선생님. 서재도 정리했어. 아, 네. 먼지가 많이 쌓여 있길래요. 괜찮으시죠? 응, 괜찮아. 근데 서랍도 열었어. 은혜 씨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청소기 돌리다가 실수로 열렸나 봐요. 혹시 모르니까 중요한 것들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안에 넣어뒀어요. 그래, 고마워.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서랍에는 자물쇠가 달려 있습니다.
열쇠는 내 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서재 서랍이 생각났습니다. 은혜 씨는 어떻게 그 열쇠를 찾았을까? 청소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을까? 아니면, 아니야. 설마.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 씨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잘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나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은혜 씨가 통화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은혜 씨는 베란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선생님 혼자 계셔서 괜찮아요. 나는 멈춰 섰습니다. 네, 차근차근 하고 있어요. 서두르면 안 되잖아요.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알아서 할게요. 은혜 씨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평소 나와 이야기할 때의 밝고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차근차근 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무엇을 차근차근 하고 있다는 걸까?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은혜 씨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녁 맛있을 거예요. 선생님 좋아하시는 거 만들었어요. 고마워. 나는 밥을 먹으면서 은혜 씨를 관찰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따뜻하고 친절했습니다. 내가 반찬을 더 먹으면 좋아하고, 국이 차지 않냐고 물어보고,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를 하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을. 내가 보고 있지 않을 때의 은혜 씨와 내가 보고 있을 때의 은혜 씨가 다르다는 것을. 선생님, 무슨 걱정 있으세요? 은혜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럼 일찍 주무세요. 제가 설거지 다 할게요. 고마워.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나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은혜 씨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문틈으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잘 진행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많이 믿으셔.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 거의 다 됐다는 게 무엇일까? 응, 알아.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해. 진짜 곧 될 것 같아.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만 참아. 우리 계획대로만 하면 돼. 우리의 계획. 그 두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래, 사랑해. 나도. 통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황급히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손을 씻는 척하면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내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은혜 씨는 내가 본인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거의 다 됐다고 했습니다.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는 걸까? 그리고 당신이라고 불렀던 사람은 누구일까? 다음 날 아침 은혜 씨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선생님,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했어요. 드시러 오세요. 고마워. 식탁에 앉았습니다. 은혜 씨가 차려준 아침은 정성스러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나가실래요? 아니야, 오늘은 집에 있을래. 그러세요? 그럼 제가 점심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응. 나는 밥을 먹으면서 은혜 씨를 관찰했습니다. 그 사람의 미소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행동은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전부 가면이라는 것을. 진짜 은혜 씨는 밤에 전화할 때 나오는 그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혜 씨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나를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설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마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나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은혜 씨를 내보내야 할까?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일단 더 지켜봐야 할까? 나는 교사였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문제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학생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신뢰하게 만든 어른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복도 저편 은혜 씨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또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일단은 모르는 척하자. 하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을. 나는 늘 아들을 믿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남편이 늘 자랑하던 아이. 그런데 그날 나는 처음으로 무너지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온 건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무슨 일 있는 것 같아요. 올케가 투자를 잘못했나 봐요. 불안한 마음에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현관 앞에 섰을 때 안에서 고성이 들렸습니다. 이게 다 뭐야? 7억이 날아갔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화내는 아들의 목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나도 이럴 줄 몰랐다니까. 확실하다고 했어. 확실하면 이렇게 다 날아가? 당신 미쳤어? 우리 집 담보까지 넣었잖아. 그래, 내가 미쳤어. 애들 좋은 학교 보내고 싶었고,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었어. 그게 죄야. 죄지. 욕심이 죄라고. 이제 우린 끝났어. 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냐?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냐고.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투자를 잘못했어요. 7억이에요.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7억.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전 재산과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확실하다고 했어요. 1년이면 2배로 불어난다고. 애들 교육비도 부족하고 이 집도 좁아서요. 어머니, 저도 우리 가족 잘 살게 하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달 안에 집 빼야 해요. 애들은 학교도 못 가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얘야, 그건 너무 큰 돈이야.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계시잖아요. 그렇게 큰 집에 그렇게 많은 돈. 다 필요 없으시잖아요. 얘야. 어머니 돈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잖아요. 지금 주시면 되는 거예요. 미리 받는 거지 뭐가 문제예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니.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게 아니라.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나는 먼저 갈게. 어머니. 잠깐만요.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와이프가 정신이 없어서 그래. 넌 어떻게 생각하니? 뭐요? 엄마가 죽으면 받을 돈을 지금 미리 달라는 거냐? 아니에요, 엄마. 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며느리의 말이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이미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한번 뵈러 가도 될까요? 와. 다음 날 저녁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수척하고 눈빛도 흔들렸습니다. 엄마,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 큰애가 어제 울었어요.
친구들이 해외로 수학여행을 간다는데 자기만 못 간다고. 엄마,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작은 애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데 큰 애는 알아요. 우리 집이 망했다는 거. 아빠가 무능하다는 거. 아들아, 엄마 돈 좀 빌려주세요. 7억만요. 제가 일해서 갚을게요. 10년이 걸려도 꼭 갚을게요. 나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마. 진짜요? 엄마 고마워요.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다시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고 연락할게. 네, 엄마. 감사합니다. 아들이 가고 난 후 은혜 씨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드님이 힘드신가 봐요. 나는 은혜 씨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어? 네? 아들이 힘들어하는 거. 은혜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요. 그래.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또 복도에 섰습니다. 은혜 씨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응, 맞아. 오늘 다녀갔어. 은혜 씨의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선생님이 많이 흔들리고 계셔. 생각해 보신대.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신 말대로 됐잖아. 얼굴을 보고 부탁하면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돈을 주실 거야. 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칠 안에 도장 받을 수 있을 거야. 서류 준비됐지? 부동산 명의 이전이랑 통장 전부. 도장. 명의 이전. 알아, 조심할게.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르셔.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끝이야.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한참을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위기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은혜 씨와 전화로 통화하던 그 사람이. 하지만 내 아들은 알고 있을까? 자기가 누군가의 계획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은혜 씨가 아침 준비를 하는 사이 조용히 은혜 씨의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흰 봉투가 있었습니다. 안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서류. 내 집 주소. 이전받을 사람 이름은 박지연. 며느리였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은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침 드세요. 응, 고마워. 나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둘 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생각하셨어요? 아직이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며느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없어요. 이번 주 안에 결정 안 하면 저희 집 경매 넘어가요. 그래도 어머니 제발요. 저희 애들을 생각해서라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 언제까지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다음 주까지. 며느리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무슨 서류? 그냥 은행 서류요. 큰 돈이니까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가 무엇인지. 알았어, 생각해 볼게.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후 은혜 씨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손주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할머니가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데 손주들이 원할 거예요. 내가 결정할게. 은혜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 희생자인지 공범인지 며느리와 은혜 씨가 함께 계획한 건지 아니면 며느리도 모르는 건지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내 집 안에서 누군가의 함정이 완성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함정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 나는 이제 결정해야 했습니다.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정수가 난초를 키울 때처럼 해. 필요한 만큼만 줘. 너무 많이 주면 죽어. 그래,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날 밤은 목요일이었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아들과 며느리가 올 것입니다. 도장을 찍으라고 할 것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왜 전화를 했을까?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지야. 엄마. 은지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급하고 떨리고 두려운 목소리였습니다. 은지야, 무슨 일이니? 엄마. 뭐? 도장 절대. 은지의 말이 끊겼습니다.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은지야. 은지야.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들었구나. 살려주세요, 제발. 또 소리가 났습니다. 쿵. 뭔가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은지야. 나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위험해. 가까운 사람을 조심해.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뚜.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은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며느리가 뭔가를 한 겁니다. 다시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을 울린 후에야 받았습니다. 엄마. 은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은지요. 방금 은지한테 전화 왔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은지기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해. 너의 도움이 필요해. 잠깐만요, 엄마.
전화기 너머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은지가 우리 집에 왔었는데. 너희 집에 왔었다니 무슨 말이니? 은지가 우리 집에 왔는데 실수로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지금 119 불러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뭐라고? 너희 집 앞에서 은지가 사고가 났다고? 엄마, 병원으로 이송할 거예요. 서울대병원 응급실로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황급히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은혜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선생님, 어디 가세요? 병원 가야 해요. 딸이 다쳤어요.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요, 혼자 갈 수 있어요. 나는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기사님께 최대한 빨리 가달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1시였습니다. 응급실은 밝고 소란스러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옷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어디 있니? 지금 응급수술 중이에요. 응급수술? 머리에 출혈이 심해서 응급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다리에 아니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아들이 나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니?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은지 씨가 우리 집에 왔었어요. 지난번 빌린 돈 갚으러요. 그런데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어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다고? 네, 위층에서 걸어 내려오다가.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황급히 눈을 피했습니다. 은지가 사고가 나기 직전에 나한테 전화했어. 무언가 위험함을 알리려고 했어.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은지가 발을 헛디뎌서 그냥 넘어졌을 뿐이에요. 우리는 은지를 발견하자마자 앰뷸런스를 불렀어요. 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에서 이것이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었다는 것을. 1시간쯤 지났을 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이은지님 보호자분? 네, 접니다. 이은지님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럼 바로 깨어날 수 있는 건가요? 네, 곧 마취가 풀리면 깨어나실 겁니다. 다만요?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출혈이 있었어요. 일시적인 기억 상실이 올 수 있습니다. 기억 상실이요? 네. 사고 전후의 기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고 전후의 기억. 그럼 은지가 겪었던 일도 모두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심전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머리에 감긴 하얀 붕대. 내 딸이었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곧 깨어나실 거예요. 나는 은지 곁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은지야. 엄마야. 엄마 목소리 들리니? 은지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은지야. 은지가 천장을 바라보다가 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흐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야. 넌 다쳤어.
다쳤어요? 그래. 근데 괜찮아. 이제 깨어났으니까. 은지가 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낯설미 있었습니다. 엄마 알아보겠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세요? 내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은지의 손을 놓쳤습니다. 나야 은지야. 엄마. 엄마요? 은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나질 않아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님, 잠시 나가 계세요. 환자 상태 확인해야 해요. 나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지가 나를 몰라봤습니다. 엄마를 몰라봤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났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저를 못 알아봐요. 예상했던 증상입니다. 머리 외상으로 인한 부분적 기억 상실이에요. 언제 회복되나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며칠 안에 회복될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영구적일 수도 있습니다. 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젊은 환자분이니까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것을. 아들과 며느리가 복도로 왔습니다. 엄마 은지 깨어났어요? 깨어났어. 어때요? 나를 알아보지 못해. 며느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은지 씨가 너무 안 됐네요, 어머니. 그래.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다행이에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은지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갔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여전히 나를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지는 늘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 정중하지만 거리가 있는 인사. 엄마야 은지야. 네, 들었어요. 기억 안 나니? 죄송해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은지가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일주일 후 은지는 퇴원했습니다. 나는 은지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고 싶었지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은지는 저희가 돌볼게요. 엄마 혼자 힘드실 거예요. 괜찮아. 엄마가 돌볼 수 있어. 아니에요. 은지는 저희 집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은지 돌보기 힘드실 거예요. 결국 은지는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혜 씨가 현관에서 나를 맞았습니다. 선생님, 은지 씨는 어때요? 기억을 못해. 전혀. 어머, 안 됐어라. 은혜 씨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거짓이라는 것을. 선생님, 제가 은지 씨 목까지 곁에 있어 드릴게요. 은혜 씨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길이 소름 끼쳤습니다. 나는 슬쩍 몸을 피했습니다. 고마워. 나 좀 쉴게. 네, 푹 쉬세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은지는 나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아는 사람은 나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둘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엄마, 이야기 좀 할게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은혜 씨가 차를 내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금요일 저희 집 경매 넘어가요.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은지, 일도 있고 나도 정신이 없어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은지 씨는 저희가 돌보고 있잖아요. 어머니는 저희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야,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왜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 줄 돈이잖아요. 지금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 당신은 왜 그래? 어머니, 저희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애들도 힘들어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우는 건지 연기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언제까지요? 금요일까지. 감사해요, 어머니. 진짜 감사해요.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후 은혜 씨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힘든 결정하셨어요. 금요일이 모레잖아요. 서두르셔야죠. 알아.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은혜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러세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나는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딸은 나를 구하려다 이제 나를 기억조차 못합니다. 아들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닙니다. 선과 악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이용할 대상으로만 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마음을 나누었다고 생각했던 은혜 씨는 점점 낯설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믿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사로 30년을 살았습니다. 학생들의 속임수를 수 없이 봤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그들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밝은 빛이었습니다. 나는 그 빛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나도 연극을 시작하겠다고. 그들보다 더 완벽한 연극을.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내 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옛날에 학교에서 회의할 때 쓰던 펜형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전원을 키자 다행히 작동했습니다. 나는 녹음기를 챙겨 거실로 나왔습니다. 은혜 씨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은혜 씨를 관찰했습니다. 선생님, 어제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그래도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많이 힘드시죠? 좀 그래. 은혜 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외출 좀 해야 해요. 장 보러 가야 하거든요. 그래, 다녀와.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괜찮아. 은혜 씨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서둘러 은혜의 가방에 서둘러 녹음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등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녀올게요, 선생님.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지체할 수 없이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은혜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책상의 모든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일 아래 서랍 안에는 작은 병이 있었습니다. 라벨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무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순간 지난 며칠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상하게 피곤했던 것. 어떻게 잠든지 기억이 나지 않게 잠든 날. 알 수 없는 두통과 판단력이 흐려진 것. 설마. 나는 병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1시간 후 은혜가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다녀왔어요. 장 많이 봤어요. 선생님 좋아하시는 것들로요. 은혜 씨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힘없는 척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피곤하시죠? 제가 간단히 저녁 차려드릴게요. 은혜 씨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냄비 소리, 물 끓는 소리,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슬쩍 눈을 떴습니다. 은혜의 가방이 거실 의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가방을 끌어당겼습니다. 부엌에서 은혜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가방을 살짝 열었습니다. 부스럭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손을 가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났습니다. 나는 녹음기를 움켜쥐고 재빨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어디 가세요? 화장실 좀. 아, 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의자에 앉아 녹음기를 켰습니다. 딸깍. 잡음 뒤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노인네는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말하는 대로 할 거야.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죠? 위임장의 도장만 받으면 다 우리 거예요. 은혜 씨도 섭섭하지 않게 챙겨드릴게요. 은혜가 받아쳤다. 판단이 흐려지는 약을 아주 소량씩 음식에 넣어왔어. 기억이 자꾸 끊기고 두통이 반복되며 판단력이 흐려질 거야. 이제는 내 말대로 행동할 거야. 내 손이 떨렸습니다. 음식에 뭔가를 넣었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였구나. 어머니가 혹시 눈치채면 눈치챌 수 없어요. 이미 제 말에 완전히 의지하고 계세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좋아. 반드시 내일 끝내. 더 이상 미루면 우리 모두 위험해져. 내일 도장을 확실히 받아야 해. 녹음이 끝났습니다. 나는 녹음기를 쥔 채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음식에 약을 넣어 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약해진 것이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마음을 열고 믿었던 친구도, 사랑으로 키운 내 아들도 다 날 속이고 있던 건가? 날 돈 때문에 해치려 했단 말인가?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거짓말하는 아이들도 봤고 속이는 아이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로잡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할 차례였습니다. 녹음기를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 이제부터가 중요해. 거실로 나갔습니다. 은혜 씨가 식탁에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녁 드세요. 그래. 식탁에 앉았습니다. 은혜 씨가 국을 떠서 내 앞에 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은혜 씨, 이거 좀 짜지 않니? 그래요. 제가 맛볼게요. 은혜 씨가 국을 맛봤습니다. 아, 정말 좀 짜네요. 제가 다시 끓일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물 좀 타서 먹을게. 그러세요? 나는 물을 따라 국에 탔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보지 않을 때 국을 화분에 버렸습니다. 오늘 음식이 맛있네. 다행이에요. 저녁을 먹는 내내 나는 은혜를 관찰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소름 끼쳤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나서 은혜 씨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일 아드님 오신대요. 중요한 서류 때문에요. 그래? 네. 도장 준비하시래요. 알았어. 선생님, 아드님 도와주시는 거 맞죠? 그래, 도와줄 거야. 은혜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다행이에요. 아드님이 힘들어 보이시던데요. 그러게. 목요일 밤 자정이 넘었습니다. 나는 방 스탠드 불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녹음기와 작은 샘플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교사였던 나는 늘 시험지를 준비했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시험지. 오늘은 내 인생을 건 시험지를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도장을 바꿨습니다. 진짜 인감은 아래층에 사는 이웃 박 선생님께 맡겼습니다. 서재 서랍에는 예전에 쓰던 낡은 도장만 남겨뒀습니다. 도장을 찍더라도 그 서류는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를 모았습니다. 오늘 저녁 은혜가 준 국과 차를 화분에 버렸다고 했지만 사실은 조금 남겨뒀습니다. 작은 병에 담아 냉장고 깊숙이 숨겨뒀습니다. 약물 검사를 받으면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내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서영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착하고 정의로운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경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서영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영아, 내가 위험에 빠졌다. 내일 오후 2시 우리 집 창문에 흰 손수건이 보이면 바로 올라와 주렴. 모든 증거는 준비되어 있다. 서영이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수척한 얼굴, 깊어진 주름, 흰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은혜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죽과 차였습니다. 선생님, 아침 드세요. 중요한 날이 밝았네요. 그래. 식탁에 앉았습니다. 은혜 씨가 차를 내 앞에 놓았습니다.
힘내시려면 꼭 다 드셔야 해요. 기운 나실 거예요. 나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에 대는 척만 했습니다. 아휴, 오늘따라 손이 떨려서. 흘리면 어쩌지. 선생님, 제가 떠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찻잔을 입술에 댔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손수건으로 입을 닦는 척하며 손수건에 차를 흡수시켰습니다. 은혜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 드셨어요? 응, 잘 마셨어. 다행이에요. 은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빛은 날카롭게 깨어 있었습니다. 오후 1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들어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은혜 씨가 차를 내왔습니다. 며느리가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위임장이에요. 어머니 재산을 저희가 대신 관리하는 거예요. 상가와 예금이요. 아직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어머니 연세가 많아지셔서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대신 해드릴게요. 며느리가 나긋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표독스러웠습니다.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간단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좀 도와줘. 제발. 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 너희 말에 따를게. 나는 힘없는 척 말했습니다. 그리고 슬쩍 일어나 창문으로 갔습니다. 난초에 물을 주는 척하며 흰 손수건을 창문 밖으로 걸어뒀습니다. 며느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서류를 펴놓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제가 정말 편히 모실게요. 그래? 네. 그동안 드시던 약 덕분에 마음도 차분해지셨죠. 나는 은혜 씨를 쳐다봤습니다. 야. 제 말은 제가 있어서 몸이 편해지셨냐고 여쭤본 거였어요. 은혜 씨가 황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느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간 끌지 마시고 해주시기로 한 도장 얼른 찍어주세요. 지금 안 하시면 어머니 아들 인생 다 끝장이에요. 급해요. 당장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요. 아들이 며느리를 말리려 했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안 찍으시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돼요? 길거리에 나앉으라고요? 나는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내 기억이 자꾸 사라진 건 내가 음식에 약을 넣었기 때문이지, 은혜.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혜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도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다 알고 있어. 내가 내 음식에 약을 탔다는 것도, 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도. 선생님, 나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오디오를 켰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노인네는 내 손안에 있어. 내가 말하는 대로 할 거야. 판단이 흐려지는 약을 아주 소량씩 음식에 넣어왔어. 기억이 자꾸 끊기고 두통이 반복되며 판단력이 흐려질 거야. 이제는 내 말대로 행동할 거야. 은혜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서영이가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위임장 강요 및 약물 투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은혜 씨가 버둥거렸습니다. 난 아니야. 난 강요한 적 없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미 증거 확보했습니다. 음식 샘플도 있고 녹취도 있고 영상도 있습니다. 서영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그냥 돈 빌리려고 한 거예요. 은혜 씨가 다 한 거라고요. 며느리분도 공범입니다. 통화 기록 다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며느리에게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들이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아들이 울었습니다. 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넌 알고 있었니? 은혜 씨가 내 음식에 약을 탄다는 걸? 몰랐어요, 엄마. 진짜 몰랐어요. 저는 그냥 돈 빌리려고. 그래도 넌 공범이야. 날 속이려 했잖아. 엄마. 이제 그만 가봐. 경찰이 아들에게도 다가왔습니다. 아드님도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경찰을 따라 나갔습니다.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영이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 서영이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선생님은 늘 옳은 일을 하세요. 학교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고마워, 서영아. 서영이가 돌아간 후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난초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줘야 한다고. 너무 많이 주면 죽는다고. 나는 내 아들에게 너무 많이 주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 적게 준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아이조차 결국 욕심에 굴복했다는 것. 하지만 진실은 끝내 밝혀져야 한다는 것. 나는 난초에 물을 줬습니다. 당신 내가 잘한 거 맞죠? 대답은 없었지만 따뜻한 햇살이 내 어깨를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혜와 며느리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약물 투여, 사기 미수, 위임장 강요. 여러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은혜 씨는 징역 3년, 며느리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공범으로 조사받았지만 약물 투여 사실을 몰랐다는 게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와 아들 사이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아들은 몇 번이나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넌 내 아들이지만 날 배신했어. 널 용서할 시간이 필요해. 알겠어요, 엄마. 기다릴게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은지는 여전히 기억을 잃은 채였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네요. 그래, 산책 나갈까? 우리는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은지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엄마 저 오빠 얼굴 아직 기억 안 나요. 근데 엄마 얼굴은 이제 좀 익숙해요. 매일 보니까.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은지가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엄마 저 구름 봐요. 토끼 같지 않아요? 저 어렸을 때도 엄마랑 이렇게 구름 보면서 놀았을 것 같아요. 그래, 많이 했지. 은지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예뻤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노인센터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장님이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다른 어르신들께도 들려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고민했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연 당일 센터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단상에 섰습니다.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숙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낯선 친절을 조심하세요. 가족 이름을 내세운 부탁도 조심하세요.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강당 한쪽 구석에 은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은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지야, 엄마 강연 어땠니? 은지가 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촉촉했습니다. 엄마 나 기억났어. 뭐가? 우리 바닷가 갔던 거. 아빠가 사진 찍어주고 엄마가 모래에 이름 써줬던 거. 내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억나니? 응. 파도가 와서 금세 지워졌지. 근데 우리 셋 다 웃고 있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얼굴이 희미하게 기억나. 정말? 응. 근데 엄마 오빠는 기억 안 나.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아. 나는 은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은지야. 기억은 선택할 수 없어도 앞으로의 삶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단다. 우리는 센터를 나와 은지가 보고 싶다고 한 바닷가로 갔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저기 파도 봐. 파도가 밀려왔다가 밀려갔습니다. 반복되는 움직임이었지만 매번 달랐습니다. 엄마 파도가 뭘 지어가는 것 같아. 나쁜 기억들, 아픈 것들 다 지워지면 좋겠다. 나는 은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다 지워지지는 않더라도 그 위에 새로운 행복한 기억을 쌓아보자. 우리는 한참을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난초가 반겨줬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얀 꽃이었습니다. 나는 난초에 물을 줬습니다. 남편이 가르쳐준 대로 필요한 만큼만. 당신 우리 잘하고 있죠? 대답은 없었지만 난초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었습니다. 은지가 내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함께 난초를 바라봤습니다. 그 바닷물에 지워진 건 모래 위의 글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상처도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흔적은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새로운 것들이 쌓일 것입니다. 희망은 언제나 기억 속 작은 빛으로 남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은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은지야. 우리는 함께 난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힘들었지만 이겨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것이라는 것을. 햇살이 난초 위로 떨어졌습니다. 은지의 눈에 파도가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괜찮을 것입니다.